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파월이 뭐 예상은 많이 했습니다만 금리를 또 동결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 내릴 거 뭐 올리진 않는다. 그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파월의 발언,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DB금융투자의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경제뉴스 세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병창 이사님도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좀 잘 쉬셨죠? 네, 오늘 목요일 다시 힘내서 일할 준비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아침마다 나오는 저 바르바리 해적단은 도대체 뭡니까? 바르바리 해적단, 이슬람 해적단이요? 이슬람 해적단 뭐예요? 왜 LG에너지솔루션이 모로코에서 네, 인산철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을까? 네. 거기에 담긴 역사적인 배경.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르바리 해적단이 바리바리 애들을 데려갔나 보죠? 그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갔었죠. 그래요? 네. 그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제 협상을 맺었던 상대가 바르바리 해적단입니다. 뭐 그래요? 예. 우리 배 더 이상 저 도둑질 하지 마라. 예. 내가 돈 줄게.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FTA도 맺어져 있고. 어디랑요? 모로코랑. 바르바리 해적단이랑? 아니 모로코랑 미국이랑. 모로코랑 미국이. 그 근처에 있는 뭐 해적들이에요? 옛날에 그 중세 시대 해적단인데 중세는 아니죠. 뭐 그때 미국 근세 건국할 정도? 때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그 인산철의 인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엔솔이 왜 미국에서 인산철 배터리 사업을 할 때 인산의 공급을 모로코에서 받고 네. FTA가 돼 있기 때문에 IRA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아하. 그러면 왜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르바리 해적단 그거는 압권에서 볼 수 있나요? 예, 압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놈의 해적단 제가 반드시 한번 확인을 나중에 압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뉴욕 증시. 네, 파월 의장 얘기는 뒤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FOMC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이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경로가 있는데 뭐 다음 경로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도 얘기하면서 이게 한번 같이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0.23% 오르고 나스닥은 0.33% 빠지고 S&P는 0.34% 빠졌는데 이 빠진 거보다 이 모양을 보면 이게 그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갖고 와 그러면서 올랐어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좋아할 일인가? 라고 생각해서 쭉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다고요? 뭐 그런 거죠. 그래프로 보면. 예. 네. 그 전문적인 해석은 또 이따가 박봉창 이사님이나 그 강윤기 파트장님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 증시는 대체로 혼조. 예, 근데 한번 쭉 빠졌다가 네. 우리가 쉬는 동안 한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갖고 뭐 반등을 하려 그러다가 뭐 다시 조금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다 같이 동자 동네 한 바퀴 열심히 뛰었는데 집 앞이다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뉴스 어떤 뉴스부터 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도록 요구하겠다. 뭐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그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서 협상을 했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좀 그 걸러들을 무지 많이 걸러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분은 말할 때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말을 먼저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은 4만 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제대로 돈을 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왜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 줘야 되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 일단 4만 명 아니고요. 28,500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 줘야 되느냐. 걔네가 거기 위에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서 그런데 바로 옆에 나와는 관계가 매우 좋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는 관계가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는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를 했는데 네. 자기가 떠나고 나서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내가 만든 계약도 재협상하고 아주 적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니까 나하고 계약해서 올리기로 했던 돈을 안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군대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듣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했고 숫자를 아무것도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 이것도 다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계속 내던 대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협상했던 대로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21년도에도 분담금을 13.9%를 올려서 1조 1,800억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한 9,400억 정도 되던 거를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에 1조 389억 원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2021년에 1조 1,800억으로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나는 방위비를 충분히 올려놨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쟤네 돈도 안 낸다. 그러니까 내가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숫자도 안 맞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아니 뭐 바이든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쪽에서 알아서 할 얘기지만 왜 우리를 그렇게 건드려? 그러니까 돈도 잘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명쾌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자기는 협상을 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 망쳤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던 것에서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다가 관세 매겨놓은 것도 그대로 매기고 있고 우리한테 방위비 올려놓은 것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뭘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악화시켜놨다. 뭐 중국하고도 그거 다 해가지고 관세도 다 없애놨고 뭐 방위비도 다 안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런 프레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갈수록 호전적인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건 타임즈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토. 아 나토에도 예. 방위비 받아야 된다. 예. 네. 그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비용을 내지 않을 거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더 억울한 것 같아요. 나토는 자기들이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토는 국가별로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로 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방위비를 2% 이상 내고 있는 나라는 뭐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정도? 나머지 이게 좀 큰 나라들 있잖아요. 네. 뭐 독일 1.6, 프랑스 1.9, 이탈리아 1.5, 스페인 1.3, 2%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을 참 무섭게 하는 게 2%를 방위비를 안 내면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러시아.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위치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좀 불안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해주신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제 2% 맞춰서 내고 있는 거 같고. 예. 어쨌든 서유럽 국가들은 자기네한테 오기 전에 먼저 동유럽부터 어떻게 될 테니까. 그쵸. 뭐 그냥 알아서 해라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낼 필요가 있냐. 네. 그 평화의 시기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나토 전 대사님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그때 나토가 원래 러시아랑 싸우려고 만든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군사 훈련을 러시아랑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토가 그렇게 방위비를 많이 써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긴 했던 시절이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전체 나토의 방위비의 한 66% 정도를 미국이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네.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 66%를 내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썼던 프레임들을 좀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왜 그렇게 됐는지 연원을 또 따져 보면 미국의 필요도 당연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견제하려고 했던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그쵸. 전 세계 달러 패권도 가져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익을 또 그들도 본 거지. 무조건 뭐 그냥 미국이 착해서 막 다른 나라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뭐 전 세계에 미군 보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소련 편을 들지 않게 하려고 네. 오히려 그 선에서 막으려고 거기를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방위비 협상 해갖고 그거 내는 거야. 어쨌든 뭐 나라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서 내는 건 맞는 건데 예, 예. 잘 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시비를 걸어갖고 물론 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 예. 후보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또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들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토라는 데의 그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전에 러시아하고 평화롭게 지낼 때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다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나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위비 같은 거는 굳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든 안 하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내가 이걸 왜 다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피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기 해서 기분 나쁜 건 있지만 이런 흐름 자체는 그냥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나토에서 방위비를 올린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또 어떤 행동들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방위 산업 쪽에서 굉장히 좀 큰 물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네네. 유럽도 그동안 그 평화의 시기에 뭐 무기 만들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거기를 잘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이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방위비 확대가 가는 와중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에 예, 유럽 의회에 가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 유럽산 군장비라고 해봐야 사실상 만드는 나라들이 프랑스 아니면 독일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거의 독일이죠. 그러니까 예. 프랑스도 좀 만들지 않아요? 뭐 프랑스? 조금 합니다. 뭐 전투기도 좀 아마 만들었던 예, 것 같기도 예. 하고. 하여튼 뭐 자기네 거 쓰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의 방위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유럽에서는 또 자기들이 내는 돈을 왜 미국이나 한국에다 쓰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경쟁 구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었어요. 이전에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노르웨이가 그 차기 전차 사업을 하면서 네. 원래 K2 흑표 전차를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력하게 되고 있었는데 KT 표가 짱이죠. 좋습니다. 가성비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 그렇죠. 납기도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었는데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적 거예요, 레오파르드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면은 그때 굳이 독일 거를 선택을 했는지를 봤더니 노르웨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에서 가스가 막혔잖아요. 네. 근데 노르웨이가 가스를 또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스를 엄청 사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니네 그 문제 생겨가지고 니네 가스 대박 났는데 네. 그거 우리한테 돈 벌고서 무기는 한국 거 산다고? 요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무기 좋은데. 우리 무기가 이게- 뭐 가성비나 네. 그리고 옛날에 개발된 것들이잖아요. 저기는 그럼요. 우리는 최신형이고
아 이거 유럽 사람들이 뭘 좀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 그 무기라는 건 결국 전쟁을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뭐 국군의 날 뭐 행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전쟁을 대비할 때는 당연히 실전에서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느냐. 한 번 삐끗하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실전에서 가장 많이 테스트되고 가장 성능이 좋은 우리 무기를 사야지. 물론 뭐 무기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나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제대식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거는 좀 유럽에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잘 한번 비교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유 경쟁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자유 경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시장의 어떤 상품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상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럽에서 근데 뭐 사올 게 있어야지. 오, 독일 차 우리 엄청 사잖아요. 아, 독일 차? 아, 그렇지. 아, 독일 차 많이 사죠, 우리. 우리나라가 거의 한 4위 정도 돼요. 독일 차. 또 프랑스 명품 많이 사고. 루이비통 이런 거 엄청 사잖아요. 네. 많이 사네, 진짜 우리. 많이 사죠. 네. 근데 유럽이 파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사기 싫어 안 사는 게 아니고 그쵸. 뭘 팔아야 살까? 네. 자동차. 비만 치료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팔잖아요. 아이, 그 어디죠, 거기?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아. 노보랑 노디스크 합친 겁니다. 노보노랑 디스크 합친 거 아니고요. 디스크 안 걸린다는 제목도 아니고요. 노보 회사랑 노보랑 노디스크 두 개가 합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4월 수출 지표 나왔는데 와 끝내줍니다. 1년 전보다 13.8% 증가하면서 네.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품목별로 한번 같이 보시죠. 반도체 증감률 56.1%. 네. 50% 정도 증가를 한다라는 게 참 이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하죠. 디스플레이도 16.4%, 무선 통신 11.4%, 컴퓨터 76%, 자동차 피크아웃 10.3% 또 올랐습니다. 야. 일반 기계 1.5%, 바이오에스 21.3%, 뭐 다 좋습니다. 네. 거의 15개 품목 중에 철강이랑 2차 전지 빼고 다 올랐습니다. 여기 전분기 대비인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예, 이건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전년 동기 대비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전히 그 하이브리드하고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자동차 수출을 주도했던 거는 전기차였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좀 꺾였는데 그래도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가 계속적으로 잘 팔리면서 여기서 좀 또다시 역대 순위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미국이 지금 24.3%가 늘었습니다. 야, 미국 대미 수출이 엄청 좋네. 그렇죠. 대미 수출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2월, 3월, 4월 연속으로 미국의 수출액이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실 그 작년 12월에 미국이 중국을 앞서게 됐거든요. 대수출 국가로. 네. 근데 그게 몇 년 만이냐면 20년 만입니다. 와. 20년 동안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 3, 4개월 연속 미국 수출이 제일 늘었고요. 아세안 EU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 중국 수출도 조금 늘었습니다. 9.9%. 네. 중국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9.9% 좀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그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한 26.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서버용이 대부분이었고 네. 아직까지 모바일이라든지 노트북, PC 이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하반기가 될수록 오히려 그쪽 수요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좀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뭐가 많이 늘었냐라고 봤더니 일단 자동차 수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AI 서버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에서 엔터프라이즈 SSD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도 미국이 우리나라 거 뭘 그렇게 많이 살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하고 반도체 그쪽이 좀 많이 있고요. 뭐 미국이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반도체를 뭘 쓰지? 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는 그 AI 서버용
뭐 HBM이라든지 네네. 뭐 D램이라든지 뭐 이제 SSD 같은 것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첫 번째 뉴스하고 두 번째 뉴스를 왜 이렇게 연결을 시켰냐면은 대미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걱정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거 가지고 시비 건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미 TF를 꾸려놨습니다. 네. 여기서 그 자꾸 대미 흑자가 이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무역 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좀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미 적자 관련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요.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통 특징 중에 하나가 시비를 거는 거를 진짜 이게 시비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시비를 거는 건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니 뭐 니네가 잘 팔든가. 아니, 니네가 사가는 거를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냐. 니네가 잘 못 만들어서 우리가 살 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아니 미국에서 차 갖고 들어오는 게 뭐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쓸 데가 없어. 우리 그저 주차가 불편하고.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럼 니네가 좋은 차를 만들어서 팔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꼭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무역 적자다. 그러면 우리도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우기는 거죠. 무역 적자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서 딴 걸로 협상을 합니다. 아. 무역에서 이렇게 손해 봤으니까 다른 그쵸, 거는 우리가 좀 벌충을 좀 해야 되겠다. 예, 뭐 농산물을 사라고 하든지 뭐 가스를 사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벌충을 하는 거죠. 가스 좀 사줄게. 근데 많이 사고 있어요, 이미. 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게 어떤 상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런 무역 흑자가 되는 상황에 우리가 이제 흑자가 됐으니까 되게 좋다라는 부분들이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다른 것으로 반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역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정책과 여기에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통상 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4월 수출이 꽤 괜찮았고, 그리고 뭐 이것도 환율 효과도 좀 있겠죠, 뭐 아무래도. 환율 효과 있죠. 있죠. 예. 네. 어쨌든 뭐 4월 수출이 괜찮았다는 뉴스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 하이브 뉴스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브. 예. 예. 이제 좀 나올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상황들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잡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뭐 다놀드 얘기, 네. 뭐 BTS의 뭐 잘못된 편법 마케팅 얘기,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음반 사재기니 뭐 이런 것 등등.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역차별론, 뭐 이런 거 차별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빼고. 네, 그런 건 빼고 연예 얘기, 그러니까 연예부 얘기, 엔터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 그냥 돈 얘기만 좀 네. 할게요. 뭐 제가 주로 하는 게 돈 얘기니까.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느냐, 뭐 아티스트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 이런 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그 부분은 좀 배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작년에 이제 그 민희진 대표와 그 하이브 사이에 주주관 계약 변경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라는 게 좀 있는 건데, 주주관 계약이란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월급으로만 준 게 아니라 이제 스톡 옵션을 줬었다는 거예요. 네. 스톡 옵션을 줬었는데 스톡 옵션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한 절반 정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톡 옵션으로 하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팔아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10% 플러스 5% 그래갖고 15% 정도를 갖게 됐는데, 그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시장에다 팔아서 현금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이브가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다가 내 주식 사줘. 그러면은 하이브가 그걸 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조건이 뭐냐면 영업이익의 13배의 조건으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300억 300억 났다. 그럼 예. 이제 한 4천억 예. 정도에서 에서 사준다고? 20%. 4천억 20%한 800억쯤. 예, 예. 네. 그렇게 사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음. 그게 하나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변경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건데, 네. 왜 변경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일단은 가격, 음. 지금 뉴진스가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3배가 아니라 30배로 올려달라.
그 조건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지분을 이제 15% 플러스 5%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올려달라 그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5% 추가로 준 것에 대해서는 13배, 30배가 아니라 원래 시장가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30배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달라고 했을 때 하이브는 무조건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계약서상. 이게 15하고 5라고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굳이 15하고 5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네. 그 5% 부분에서는 원래 그 아까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는 거냐 그게 없었어요. 5%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데는 못 팔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얘기는 다른 데 못 팔란 얘기는 나보고 자기한테만 팔아라라는 얘기였다라는 건데 민희준 대표는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노예 계약에 대한 주장을 해요. 딴 데 못 팔게 하니까. 딴 데 못 팔게 하고 딴 데 못 팔면 그 자기가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 경업 금지라는 게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이브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한 주 빼고 다 사줘. 그러면은 민희진 대표는 그냥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주 빼고 다 사주면 돈이 꽤 될 텐데. 돈은 꽤 되죠. 근데 다른 사업은 못 하죠. 못 한다. 예, 예. 아, 그걸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주 포기. 아, 안 됩니다. 포기도 못 해?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예 계약이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브에서도 뭐 그런 게 아니 딴 데 팔지 말고 나한테 팔으라는 거지. 그거를 당신을 잡고 있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냐. 아까 그 정프로님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 다 줄 건데 그걸 한 주 남겨갖고 저 사람 사업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좀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바꿔줄게.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걸로. 그럼 그냥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걸로 조건을 바꾸는데 네. 그게 30배는 안 된다. 30배는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배라고 한다 그러면 대충 2,4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그게 좀 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또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냐면은 그럼 배임은 뭐냐. 그러니까 배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배임죄는 예비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도한 것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진 않아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공방이 좀 있을 건데 배임죄가 설립을 하게 되면은 액면가로 그 하이브가 다시 사올 수가 있거든요. 아, 배임이 성립이 되면 예. 아, 그럼 액면가라고 하면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겠군요. 한 30억 정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30억 정도. 예, 예. 근데 그거 살 때도 민희진 대표한테 뭐 20억인가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빼면 그 민희진 대표도 이제 그 하이브에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돈이 없었으니까 네. 하이브에서 한 20억 정도를 빌려줬어요. 그 주식 사라고. 예, 주식 네. 사라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좀 베네핏을 제공한 건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쨌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남는 게 없죠. 한 10억 남고. 예, 이렇게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가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금액 차이가 이 어떤 그 배임 결정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뭐 협상이나 조율하는 것이 거의 어렵겠네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300억대 뭐 100억 이러면 이제 뭐 한 그래 150억 200억 이렇게 이제 뭐 협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2천억 대 10억. 그러니까 예. 이건 뭐 근데 여기서 또 그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뉴진스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대요. 누구한테? 하이브한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도어에 그 뉴진스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그 전에 어도어를 껍데기로 만드는 그 카톡 내용 있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의 시나리오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지 않았는가. 아, 하이브는 또 그런 주장을 하겠군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민 대표는 그거는 이제 사담 수준이었다, 농담이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이 농담이야. 그리고 배임죄는 실제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일어났어야 성립이 되는 거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예비죄나 모의죄 뭐 이런 게 없다면서요, 배임은. 예. 네. 과연 근데 배임죄랑 해임시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해임은 사실 예. 뭐
어쨌든 절대 주주인 하이브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총 열기만 하면 뭐 끝나는 거죠. 예, 예. 자, 그럼 요거든 그래서 하여튼 하이브 주식이 지금 1조 몇천억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워낙 잡음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일부 뭐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이 거의 바닥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또 그 바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요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우리 권순우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